자, 오늘 부동산 실명법에 관한 지문 분석, 문제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 틀부터 가야 되죠.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것, 등기라는 게 제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물권하고 채권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채권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물권이라는 것은 성립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외부에 공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등기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텐데, 이렇게 가는 거죠. 백날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한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지 않게 되면 이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제 뒤에서 이제 공부하게 될 게 지상권이라든가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등기라고 하는 외부 공시수단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그 물권이 성립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합니다. 그런데 등기 내용하고 실체 관계가 불일치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기 내용하고 실체 관계가 불일치하게 되면 그것은 물권 성립의 효력과 요건으로서의 공시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허위의 등기라고 하는 것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명법에서는요, 주체와 관련해서 등기 명인하고 실권리자가 불일치할 때 그 등기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미리 전제해야 될 것들,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죠. 이제 적용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딱 한 번 구성이 됐는데, 이 부동산 실명법의 적용 범주와 관련해서 실권리자와 등기 명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바로 유효한 등기로 보는 예외적인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신탁법상 신탁, 그다음에 상호명의신탁, 이렇게 네 가지는 실권리자와 등기 명인이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를 특별히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하게 된다라고 봤었고, 그다음에 이제 무효인 명의신탁 경우에서는 알매모수라고 해서 알고 있다, 매도인이 알고 있다, 그럼 매도인이 바로 소유자가 되게 될 것이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골격. 한편 어떤 등기가 무효인 등기다라고 했을 때 그 등기 말소 청구라고 하는 거, 우리 앞에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 홍보하실 때 방해 제거 청권의 한 유형으로서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의 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알매모수,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무효인 등기 등이 있으면은 등기 말소 청구 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봤던 것이고요. 한편 이 명의신탁 등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 등 유효에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해지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법률행위, 계약이라는 것이 유효하다라고 했을 때 장래에 대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해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무효인 명의신탁으로 전제가 되게 되면 이건 해지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신탁법상 신탁, 상호명의신탁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해지라는 것을 통해서 그 법률의 효력을 장래에 대해서 소멸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그 외 쟁점으로서 부부간의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 법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효로 봐야 되는데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부부간의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효한 것으로 봐서 나중에 해지할 수도 있고요. 부부간의 명의신탁 유효라고 전제가 됐을 때 대내적 소유권이라는 것은 신탁자에게 있고요.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다. 이 정도가 주연 뼈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 관련한 지문들 몇 개 보시게 되면 이제 118페이지부터 이제 지문들부터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 일단 무효고요.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 이게 기본 전제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 박스의 1번 지문, 교재 118페이지, 소유권 이외에 부동산 물권의 명의신탁은 동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해서 교재 118페이지
첫 번째 지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지문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명의신탁에 관해서 우리 실명법에서 적용을 한다, 적용을 배제한다 라고 하게 되면 적용 배제만 외우시 적용이란 키워드를 잡아내셔야 돼. 자, 적용이란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 네 가지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 신탁법상 신탁, 상호 명의신탁은 어떻다?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나머지는 잘 모르면 무조건 다 어떻다? 이 법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셔야 돼. 그 긴 문장의 키워드를 잡아내셔야 돼. 적용이라는 키워드, 적용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뭐라고요? 요 네 가지는 어떻다? 실명법을 적용을 하지 않는다. 텍스트 읽으면 안 돼. 맥락 이해하시려고 하면 꼬여버려요. 이런 지문은 다시는 안 나올 텐데, 자, 일단 내용 보지 마시고 적용이라는 키워드,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명제가 있게 되면 어떻다? 요 네 가지만 어떻다?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야 돼. 물론 그 문장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 명의신탁, 무효로 하는 것 외에 저당권 설정 등기 등을 할 때도 당연히 어떻다? 바로 실권리자와 등기 명인이 달라지게 되면 무효로 보겠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는데, 그 지문 내용을 보지 마시고 적용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 적용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 어떻다? 네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어떻다? 실명법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상당히 어려웠던 지문이고 낯설었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든 맥락을 적용이라는 키워드로 나가실 것. 두 번째,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서, 자, 우리가 선이, 몰랐던 걸 선이라고 불렀었고, 악이라는 것은 아는 것을 가리켜서 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뒤에서 보시겠지만,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3자는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받는다.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등을 원인으로 선이든 악이든 제3자에게 그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의미. 그래서 틀렸는데, 둘 다 뭐 쟁점 안 되고요. 우리 교재 순서에 따르게 되면 바로 부부간의 명의신탁 제한적 유효라고 하는 거. 일단은 부부간의 명의신탁도 이 법을 적용을 하기는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자, 적용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어떻다? 유효가 될 수가 있다. 세 번째, 대내적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고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대해서 이걸 이렇게 해석하자고 그랬어요. 부부간의 명의신탁이 유효하다고 전제가 됐을 때 안방에서 둘이서 얘기를 할 때는 어떻다? 소유자가 바로 신탁자가 되게 될 것이고 밖에 나가서 이 소유자가 누구냐를 따져먹게 되면 이때는 바로 등기 명의인이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뼈대 보셨고요. 그 다음에 교재 119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은 갑은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성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을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기를 맞춰주었다라고 해서 소위 이름하여 부부간의 명의신탁이라는 것이 되게 될 것이고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신탁자, 을이라는 사람이 수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보면서 미리 결론 외워야 돼. 지문 읽어보는 게 전혀 중요치가 않아요. 신탁자가 대내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대외적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지고 있다? 수탁자가 가지고 있다. 1번 지문 가보겠습니다. 자, 수탁자 을은 갑에 대해서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오른편.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는 어떻다?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해서 소유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2번 어려운 지문이고요. 자, 신탁자 갑이 엑스토지를 수탁자 병에게 매도했을 때, 제3자 병에게 매도했을 때 이를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할 수 없다. 어려운 지문이고 일단 유보하시고요. 이 문제에서는 2번이 제일 함정이에요. 일단은 패스. 계속 뭘 생각해야 되냐면 답은 항상 쉬운 데 있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몇 개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다 답을 골라내실 수가 있습니다. 3번 지문이요. 정이 엑스토지를 불법 점유하는 경우 갑은 직접 정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 청권 행사할 수 있다. 이걸 확실히 틀리게 구성했었죠. 자, 우리 앞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소유권에게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자는 자, 정당한 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해서 지금 대외적으로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토지를 불법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대외적 소유자는 을이 되기 때문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일단요 바로 3번으로
구성을 해놨고요. 4번 지문요. 저 을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한 병이 을의 갑에 대한 배신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을과 병 사이 계약은 무효이다라고 해서 이건 설명드릴게요. 우리 민법 총칙에서 공부하는 개념인데요. 적극 가담 들어가면 무조건 무효가 됩니다. 민법 103조 위반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 가담 들어가면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조금 어렵고 5번 병이 자 을과의 매매 계약에 따라서 엑스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기를 마친 경우 자 끄트머리 병이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해서 제3자는 무조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해서 다시 갑시다. 지금 이제 자 소유자가 누구냐를 제일 찾아보는 게 포인트다. 모든 문제에서 소유자가 누구냐. 그래서 뒤에서 알매모수에서 매도인이 알았다면 매도인이 소유자가 될 것이고 매도인이 몰랐다면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이게 중심축이 되는데 부부간의 명의 신탁에 있어서는 대내적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고 신탁자 있고 대외적 소유권은 누구한테 수탁자에게 있다. 자, 그리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자라고 한다면 반환 청구, 방해, 배제 청구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3번 질문에서 자, 대외적 소유권 신탁자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 등을 다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2번은 제가 설명 안 드려요. 자, 그래서 문제 풀어가시다 보면은 2번처럼 상당히 까다로운 형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지문 중에 5개 중에서 한두 개, 한 개 내지 두 개는 막혀야 정상이고 막히는 것들은 전혀 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패스하실 것, 기본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은 아까 3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넘어가서 이제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120페이지 적용 페이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죠.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 신탁법상 신탁, 상호 명의 신탁은 실권리자와 등기 명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바로 실권리자와 등기 명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걸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페이지 첫 번째 지문 가볼까요?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은 동법률에 따른 명시된 약정에 해당한다 해서 표현 좀 어려운데요. 일단 틀린 표현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야?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 이게 양도담보라는 개념이 되게 되는 거죠. 다시 봅시다. 우리가 이제 양도담보 이런 식이었죠. 저당권부터 다시 비교를 보십시다. 갑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을한테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야, 혹시 돈 안 갚으면 이거 팔아가지고 경매해서 너가 채권 회수해라고 해서 인정하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저당권이라고 하는 사람, 저당권자는 돈 빌려주고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되죠. 양도담보권 볼까요? 자, 갑소유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만약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한다라고 하게 되면 요건 차이가 뭐냐면 아까 우리 저당권은 X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라는 것을 통해서 성립하게 될 것이고 양도담보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소유권 이전 등기 플러스 자 양도담보라는 취지를 등기를 하게 되면은 자 양도담보권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 할 수 있다? 자,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이 부동산의 가격하고요, 자신의 채권의 차익을 채무자에게 청산하고 아예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가리켜서 양도담보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이라고 하는 것. 자, 중간 단계죠.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하게 되면 담보가등기라는 것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 담보가등기 권리자가 갖는 권리 저당권하고요 양도담보권 두 개를 짬뽕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자, 이 가등기 담보권자라는 사람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저당권처럼 경매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하고 자 채무액 이의 차익을 청산금으로 지급하고 그냥 아예 소유권을 먹을 수도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가등기 담보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런 것들 자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 등에 대해서는 실제 특히 양도담보가 눈에 확 띄잖아요. 자 양도담보권에서 소유권이 누구한테? 을한테 이전 등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유자는 누가 된다? 바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가 된다. 이게 실제 권리자하고 다르잖아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 이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한번 다시 볼까요?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 이게 양도 담보 약정이 되게 될 텐데 이 법상의 명시탁 약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법상의 명시탁 약정에 해당이 되면은 무효 이렇게 되게 될 텐데 특별히 유효로 보게 된다. 그렇다 치고 여러분 교재 121페이지라고 하는 것에서 관련 기출문제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고요. 8년 동안 한 번밖에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제될 개연성 되게 낮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는 자 다른 걸 읽지 말고 적용이라는 키워드, 문제를 쓰고다 문제 안에 답이 들어있어요. 중간에 적용이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죠. 절대 내용을 쫓아가시면 안 돼. 적용이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적용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고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업. 자, 그러면 이제 외웠던 걸 생각해 보셔야 돼. 적용 안 되는 걸 기억을 하세요. 적용 안 되는 거. 적용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 신탁법상 신탁, 상호 명시탁. 요 네 가지는 어떻다?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우리가 외웠던 건 적용되는 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적용되지 않는 것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보니까 기억번 갑이 탈세 목적으로 명시탁 약정 몰라. 그럼 당연히 적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슈, 갑과 을이 묵시적으로 명시된 약정. 당연히 모르는 거죠.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이 나름 어려워서 을명의의 등기가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인 경우에서 틀렸죠? 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소위 이제 이게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는 개념이 되게 되는데 자, 이 세 개 다 어떻다고요? 최소한 4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모두 어떻다? 바로 실명법이 적용이 되게 된다. 이렇게 가시는.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일단 아까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키워드 적용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 적용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 적용 배제되는 것 4가지를 제외하면 무조건 다 어떻다? 적용을 하게 된다. 이건 억수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용이라는 키워드, 적용 배제만 주구장창 기억을 하셔야 돼서 지금 2가지 패턴에서 답은 이제 5번 되는데 큰 내용 없어요. 자, 이게 지금 나중에 또 등기법 할 때 설명드리겠고 넘어가서 이제 주로 이제 나오는 파트가 무효인 명신탁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자, 무효인 명신탁 좀 간단하게 또 한번 정리하고 나서 지문들 문제를 풀어갈게요. 자, 미리 답을 외워야 돼. 자, 제일 먼저 무효인 명신탁이라는 게 양자간 등기 명신탁, 3자간 등기 명신탁, 계약 명신탁이 있는데 양자간 등기 명신탁은 별 영향가가 없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의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등기 명의만 바꾸는 케이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해서 무효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권리자와 등기 명의인이 불이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아버지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아들한테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등기 명의를 을을 등기 명의인으로 등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건 실체관계와 등기부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있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다시 갑시다. 어떤 법률 행위, 등기가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 자, 우리가 소유자 입장에서 지원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소 등기라는 방식이 된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앞에서 유효하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무슨 문제? 해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된다. 등기가 무효가 되게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말소 등기의 문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효인 등기라고 하는 것은 굳이 말소를 하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없긴 하지만 이걸 지워내는 과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말소 등기. 그러면 이제 이게 무효냐 유효냐를 판단함에 있어서 소유자가 누구냐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알았다라고 하면 누가 매도인이 소유자가 된다. 몰랐다. 그러면 누가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이 틀 아래에서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알매모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소유자를 찾아내야 될 것이고 이 소유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자기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돼 있으면 뭘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요. 우리가 앞에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논함에 있어서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자, 누가 내 토지에다 불법적으로 건물을 축조했다. 그럼 내 토지를 돌려달라라고 하는 것을 대지 인도 청구 또는 소유물의 반환 청구라고 불렀었고, 내 소유권, 토지 소유권 등의 행사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있다. 그럼 방해를 제거해달라라고 했던 것이 건물 철거 청구나 퇴거 청구의 문제로 해석을 했었고, 등기부가 무효가 있다. 그러면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거. 이게 이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방해 제거 청구의 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소유권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기본들 자체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기본 세팅이 돼 있어야 돼. 이 문제도 대부분이 첫 번째 소유자를 찾아라. 이게 출제 이슈. 두 번째는 만약에 소유자라고 한다면 자신의 명의가 아닌 등기, 권한 없는 자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으면 어떻다? 이거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살 붙여서 이 계산자의 사례 문제를 풀어갈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약정은 무조건 뭐가 된다? 명시적 약정은 무조건 무효가 되게 된다. 네 번째, 제3자는 무조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3자는 무조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이제 사례 문제를 쭉 보시게 될 텐데 틀 잡으셔야 돼. 첫 번째, 소유자를 찾아라 라고 해서 자, 양자간 등기 명시탁은 거의 의미가 없고 3자간 등기 명시탁, 계약 명시탁 등에서 자, 매도인이라는 사람이 명시탁 약정 사실을 알았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때는 어떻다? 매도인이 소유자가 된, 등기 명의가 누가 됐든 간에 소유자는 누가 된다? 매도인이 되게 된다. 몰랐다라고 그러면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신탁자가 소유자가 되는 사례는 있을 수가 없다. 소유자가 되게 되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서 소위 방해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유형으로서 말소 등기의 청구라는 개념이 있던 것이고요. 세 번째 포인트. 자, 중간에 약정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뭐가 된다? 약정은 무효가 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이 제3자는 무조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한 요 네 가지 정도의 틀 아래서 가시게 되면은 거의 다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교재 122페이지 자 보니까 양자간 등기 명시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시탁의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해서 좀 어려웠어요. 다시 갑시다. 앞에서 제가 자, 적용 배제라고 하는 개념 또는 이제 부부간의 명시신탁 등을 논함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어떻다? 유효하다 이런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효하다라면 뭘 할 수 있다? 해지라는 것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무효인 경우는 어떻다? 해지를 할 수가 없다. 해서 지금 양자간 등기 명시탁은 뭐가 됩니까? 무효인 명시신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해지라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상당히 어려웠던 패턴. 다시 갑시다. 법률 행위가 유효했을 때만 무슨 문제? 해지의 문제. 장래돼서 그 법률행위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해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무효라고 한다면 애초에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해지 문제를 하지, 해지라는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이 애초부터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시 갑시다. 자, 지금 이제 명시탁 등에 있어서 뭐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유효하다. 일단 유효했을 때 뭘 할 수 있다? 해지라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무효였을 때는 해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양자간 등기 명시탁은 무효. 그래서 해지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될 텐데 좀 까다로웠고요. 그다음에 122페이지 핵심 지문 보시게 되면 하단부 중간 생략형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매도인의 말소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자,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 자체는 중요치 않아요. 자,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갑이라는 사람이 신탁자가 되게 됩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수탁자가 되게 됩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수탁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얘기하기를 누가 좀 갑이라는 신탁자가 야, 내가 쟤한테 물건 사가지고 너한테 등기 명의만 넘겨줄 테니까 너가 등기 명의는 갖고 있대. 그 부동산은 내 거야. 이렇게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자, 갑이 매도인 병하고요. 뭘 합니까? 매도인, 부동산의 매도인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금을 지급받은 병은 누구한테?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사안인데 갑이 부탁을 합니다. 누구한테? 병에게 등기를 좀 넘겨줬으면 좋겠다라고. 매도인 입장에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뭐 그냥 어차피 돈만 받으면 되니까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게 됩니다. 자, 매도인이 알아요? 몰라요? 매도인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경우 그러면 이제 알면은 소유자가 등기가 지금 을한테 넘어가서도 소유자는 누가 된다? 매도인이 소유자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을명의 등기 자체는 뭐가 되냐?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된다. 자, 소유자 누구라고요? 매도인. 그럼 매도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유물인데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등기가 넘어갔으니까 무효인 등기니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야. 말소 등기를 청구해서 다시 누구한테?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된다. 자, 그런데 얘가 이제 그런 행사를 안 하고 있으면은 이 갑이라는 사람이 결국 등기 넘겨받아야 되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매도인을 대신해서 뭘 할 수 있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말소 등기를 청구하면 이게 소멸되겠죠? 그럼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와.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등기법서 공부하게 되는데 이행 판결이라는 걸 받아서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자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일단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지금 사안을 쭉 봤을 때 등기가 누구한테 넘어가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매 모수. 알았다면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고 몰랐다면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서 매도인의 말소 등기 청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요건 이제 옳은 표현이 되게 됩니다. 좀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2번이요.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자, 요건 이제 좀 역시 어려운 주제인데, 자, 이 수탁자라는 사람은요, 지금 등기 가져왔죠? 그럼 원래 누구한테? 매도인한테 돌려줘야 되고, 매도인은 누구한테? 신탁자한테 넘겨줘야 돼. 근데 이제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냥 수탁자가 바로 갑에게 등기를 넘겨줬다라고 했을 때 이 등기는 어차피 실체 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과정이 생략이 잘못되어 있을 뿐이지 종국적인 결과물은 똑같기 때문에 이 등기는 특별히 어떻다? 유효한 것으로 보겠다. 등 쟁점 안 되고요. 여러분 교재 123페이지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의 경우, 자, 요거 이제 방금 설명드린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체크해 드렸고, 자, 그 다음에 검토하게 될 게 관련 기출문제 볼까요? 30회 때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문제 보기 앞서서 3자간 등기 명의신탁 등 해서, 자, 기본 틀 잡으셔야 돼. 첫 번째 소유자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거. 소유자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알매 모수라고 하는 거. 알았다는 매도인이 소유자가 될 테고 몰랐다는 어떻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두 번째 이슈,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라고 해서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고, 그 외 약정은 무조건 무효 등기자, 그 다음에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해서 자, 문제 가볼까요? X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갑은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그러면 갑은 신탁자, 을이 수탁자,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그 갑은 병에게 그 소유 X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병은 갑의 부탁에 따라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줬다. 스톱. 이게 바로 전형적인 3자간 등기 명의신탁. 3명 다 나오죠. 자, 신탁자도 나오고 돈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수탁자도 나오고 매도인도 나오게 됩니다. 이때 소유자 누구라고 했어요? 매도인. 미리 답 외우고 들어가야 돼. 소유자 누가 된다? 매도인이라고 하나. 현재 등기 명의는 누구한테 있지만은 수탁자 명의로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소유자는 누가 된다?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 아직은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갑과 을 사이에 약정은 무효에 대해서 약정은 무조건 무효라고 그랬어요. 위치를 불문하고 약정은 무조건 무효. 2번 질문.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가볼까요? 현재 소유자 누굽니까? 소유자 누굽니까?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을은 부당이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기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제 받은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갑은 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해서 자, 지금 자 2번도 틀렸고요. 2번이 틀렸구나. 답이 2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유자가 누군지를 무조건 찾아보시는 게 모든 얘기의 시작이야. 자, 다시 소유자는 현재 누구다? 병이다. 등기 명의는 누구한테 있다? 을이다. 그럼 을은 소유권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무효인 등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다시 자 무조건 소유자가 누구냐를 찾아봐야 돼. 그래서 만약에 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 부당이득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죠. 원인 없이 법률상 이익을 얻었을 때 토해내야 되겠지만 얘는 소유권 자체를 취득한 적이 없기 때문에 토해낼 것도 없다. 3번 질문이요.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자, 현재 소유자는 누굽니까? 병이 소유자. 그래서 갑은 대금 지급했으니까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요. 4번 갑은 병을 대위해서 을명의의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아까 봤던 지문이죠. 원래 자 을명의의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병이라는 사람이 말소 등기를 청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은 자 이 등기를 넘겨받게 되는 갑이라는 사람이 대위해서 말소 등기 청구를 할 수 있었고요. 5번 질문 뭐 더럽게 어렵네요. 자 끝머리 보니까 정은트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갑을병정 나와 있어요. 자 제3자는 무조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알고 모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을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은 정은 무조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3자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이게 미리 다 외우고 들어가셔야지 이 지문 읽어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3자 간 등기 명시 딱 30회 때 출제가 됐었고요. 2번 문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년 10월 26일 날 갑은 친구들과 명시택 약정을 하고 그 갑은 병소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X토지는 현재 갑이 점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똑같은 사냐 소유자는 누굽니까? 병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현재 등기 명의는 누굽니까? 을입니다. 그러나 소유자는 여전히 누가 된다? 바로 병이라는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그림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법률 관계를 이제 살을 붙이고 말고는 조금씩 반복하다 보면 이게 해결이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핵심은 무조건 알매 모수. 그러면 매도인이 알았다면 매도인 소유자가 되고 몰랐다면 어떻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소유자라고 한다면 뭘 주장할 수 있다? 등기 말소 청구 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고 등기 약정은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무조건 기억해야 돼. 무조건 약정은 무효고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한다. 어느 쪽이 됐든 마찬가지야. 자, 해서 1번 수탁자 을은 갑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탁자 을이 소유권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수탁자가 소유권 가지고 있으면 소유권에 기해서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수탁자 을은 소유권 가지고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 달라고 하고 말 거리 자체가 되지 않는다. 2번 질문. 자, 갑은 병에게 그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맨날 나오는 질문이죠? 갑이 지금 병한테 대금 지급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3번 질문이요. 병은 을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틀렸죠? 이거 틀렸죠? 틀렸죠? 현재 소유자 누굽니까? 병. 현재 등기 명인 누굽니까? 을. 그럼 병은 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번 질문.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갑은 을에게 중간 얘기 빼버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을이 현재 소유권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재 소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병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은 갖고 있지도 않는데 뭐 달라고 얘기하면 기가 찬 거지. 자, 소유권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가 돼야 되겠고, 5번 갑은 을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자, 요건 이제 나중에 유치권 할 때 갈 건데, 자, 자세히 보지 말고. 유치권은 두 가지 있었죠? 공사, 대금 채권, 비용, 상환 청구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공사, 대금 채권, 비용, 상환 청구권 있을 때면 어떻다?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5번 틀렸어요. 답은 1번. 다시 볼까요? 을은 갑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을은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만약에 소유자라고 하면 소유물에 기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논의의 전제가 무조건 뭔 얘기를 하고, 소유자를 찾아라. 소유자를 찾았으면 이 사람은 소유권에 기한 바로 물권적 청구로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소유자라고 했을 때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소유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 반환 청구 등은 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좀 까다로운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맥락 자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풀어갈 때는 소유자를 찾아라가 제일 중요한 이슈고, 그건 너무 쉬워. 소유자는 알매못으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면 어떻다? 소유권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내용으로서 반환 청구나 등기의 말소 청구 등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 125페이지, 해설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지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갑은 2013년 친구 을과 명의 신탁 약정을 하고 병 소유의 X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해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자, 결국은 3자 간 등기 명의 신탁이죠. 다시 갑이 친구 을과 약정을 하고 매도인 병한테 부탁을 해서 을한테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달라고 했다. 그럼 내용 볼 것도 없이 소유자는 일단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그럼 매도인은 누구에 대해서 수탁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을 테고, 대신 매도인은 신탁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진다. 약정은 무효고요.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1번 지문요. 수탁자 을이 X 부동산의 소유자. 틀렸죠? 여전히 병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2번 갑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자, 이미 끝났어. 자, 우리가 해지라고 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유효했을 때만 뭘 할 수 있다? 해지라는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건 3자 간 등기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해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3번 갑은 부당 이득을 반환하는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을은 억울해. 등기 명의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소유권 자체를 가진 적이 없어. 그래서 소유권 이전기를 돌려달라고 해봤자 줄 것도 없다라고 할 것.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병은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가볼까요? 현재 소유자는 누굽니까? 병입니다. 근데 등기 명의는 누구예요? 바로 을이 되죠. 그래서 원래는 말소 등기 청구하는 게 가장 하나의 틀인데, 등기법을 보다 보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똑같은 거야.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한다거나 또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똑같은 개념으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되겠고요. 5번. 만약 갑과 을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약정은요. 닥쳐. 약정은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 그래서 무식하게 가셔야 돼. 약정은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 자, 가슴 저민 사연이 있어도 약정은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 이게 기본 틀이에요. 자, 요렇게 해서 다시 갑시다. 자,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에 관해서 정리합니다. 자, 지금 신탁자가 매도인에게 부탁을 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넘어갔다. 알매모수. 지금 매도인은 알고 있으니까 이때는 무조건 소유자가 누가 된다? 매도인이 소유자가 된다. 그 얘기는 등기 명의인 을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소유권의 반환 청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리고 중요 이슈 무조건 약정한 무효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가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우셔야 돼. 이게 사람들이 복잡해 보이는데 모든 얘기에 시작도 끝도 뭐라고요? 알매모수라고 그러고, 알았다는 매도인 소유자고 몰랐다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그래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등기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말소 등기를 청구를 한다거나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 등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논의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들어가는 게 뭐라고? 약정 무효. 하여튼 이런 거 찍다 걸리면 손목을 같이 찍어버려야 돼요. 약정은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 제3자는 무조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 설령 제3자가 악이고 싸가지가 없고 등등등 쫓아가시면 안 돼. 무조건 제3자는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냥 이걸 공식처럼 접근을 자꾸 하셔야 돼. 어떤 문제가 나오든 명의신탁 문제에서는 아까 적용 얘기를 제외하고는 딱 이 틀 안에서 쫓아가시는 거야.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문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검토를 해 보게 되면은 교재 126페이지부터 관련 기출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외우겠습니다. 내용 불문하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첫 번째 이슈, 소유자를 찾아라. 라고 해서 첫 번째 원칙이 뭐가 된다? 알매모수.
자, 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매도인이 소유자가 될 테고 몰랐으면 어떻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이슈가 소유자를 찾아냈으면 소유자는 뭘 수정할 수 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말소 등기를 청구한다. 또 이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고 또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요게 이제 가끔 나왔던 주제가 되겠고. 세 번째, 무조건 노래 가사 같다 해서 무조건 하게 되면 약정은 뭐가 된다? 약정은 무조건 무효가 되게 된다. 약정은 무조건 무효가 된다. 그리고 제3자는 무조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이걸 머릿속에 메모를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메모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외워버리면 돼요. 외워버리면. 이게 아주 간단한 공식이야. 그냥 무조건 이 틀 아래서만 움직이는 거야. 자세히 생각하지 마시고, 사연들이 알았고 말고 온갖 가슴 저민 얘기를 한다고. 근데 이 틀 안에다 움직여야 돼. 알매모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소유물에 기한 반환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또는 등기 말소 청구, 무조건 약정 무효, 제3자 소유권 취득.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명의신탁의 약정의 기본 구조. 자, 그럼 문제 또 볼까요? 여러분 교재 126페이지 가서 볼까요? 2014년 갑은 친구들과 계약 명의신탁을 약정했다. 자, 계약 명의신탁은 이런 거죠. 신탁자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신탁자가 수탁자라는 사람에게 대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탁자가 뭘 한다고요? 매도인을 만나서 매도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된다. 그래서 매도인이 혹시 명의신탁의 약정 사실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등기는 수탁자한테 넘어가서도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매도인에게 있을 것이고, 만약에 명의신탁의 약정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면 어떻다? 일단은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게 기본 구조야. 그래서 무조건 소유권을 소유자가 누군지를 찾아봐야 되고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부당이득이 뭐니 이런저런 문제가 그 다음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갑이 친구들과 계약 명의신탁을 약정했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은 을명의로 X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그럼 이제 내용 볼 것도 없이 소유자는 누가 됩니까? 매도인이 소유자가 된다. 현재 등기 명의는 누구 돼 있다? 을로 돼 있어도 여전히 누구한테? 소유권 자체는 누구한테 있다? 바로 자, 매도인한테 있다. 그럼 등기가 누구한테 넘어갔으니까? 을한테 넘어갔으니까 등기는 찾아와야 되죠? 지금 등기가 을이니까 등기는 누구한테? 병한테 찾아와야 되고, 대신 받았던 돈은 어떻다? 대금은 누구한테? 바로 수탁자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법률관계 전부입니다. 그래서 1번 질문요. 을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소리죠.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았으니까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갑과 갑은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은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가볼까요? 갑이 누굽니까? 신탁자. 신탁자하고 매도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죠. 아까 3자간 등기 명의신탁 하면 이 사람이 돈을 줬으니까 얘한테 등기를 넘겨줘야 되지만은 매도인 입장에서 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2번 틀렸다고요. 3번 지문을 보게 되면은 을이 엑스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병은 을의 매매 대금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일단 틀렸고요.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동식 이행의 항변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4번 지문요. 을이 X토지를 정에게 매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정은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데 맞죠? 답 맞죠? 제3자는 무조건 어떻다? 소유권 취득한다. 맞아요. 그래서 3번은 감사하지. 그 다음에 4번이 답이었구나. 5번 을이 X토지를 선의의 정에게 매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을의 행위는 병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 자, 4번은 보면 같은 맥락이야. 제3자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근데 을이란 수탁자, 지 것도 아닌데 팔아버리는 것은 결국은 병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 행위로 볼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일단은 5번은 더 그렇게 어렵고요. 자, 일단은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지문을 보면서 어디 보자, 이게 옳은가 틀린가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그냥 다시 갑시다. 자, 명의신탁이 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면은 알매모수,
매도인이 알았으면 소유자는 누가 되고 매도인이 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수탁자, 몰랐다면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두 번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무효인 등기 등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무조건 약정 무효, 제3자는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해서 우선 이 정도에서 지금 3번도 좀 이따 동시이행 항변권 할 때 설명드릴 주제인데 3번, 5번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풀어가실 때 지금 제가 만들어드린 공식에 따라서 대입해서 이것만 자꾸 찾아보셔야 돼. 중간에 모르거나 막히거나 이런 것들은 중요치가 않아요. 지금 이게 100%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고. 명시탁이 되게 어려워해. 사람들이 피를 토해. 막 했다가 막 거의 쌍욕 나오는 파트가 이 파트야. 문제는 우리가 1분 안에 한 문제를 풀어내셔야 된다고. 이 내용을 꼼꼼히 해석을 해서 풀고 이럴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했다가 몇 분 걸려버려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설령 맞춰봤자 의미가 없어요. 성질 같은 거 하기 싫은데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되냐면 공인중개사법에서도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명을 드려요. 자, 그래서 내용을 다 소화하지 마시고 알매 모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등기 말소 청구나 소유권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무조건 들어갔던 것이 제3자 소유권 취득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약정은 무효. 이렇게 틀 잡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갑과 을은 부동산 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시택 약정을 통해서 병 소유의 X 건물의 소유권 이 등기를 을 명의로 하였다라고 해서 틀린 것은 더럽게 어렵네. 1번, 갑이 X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에게 등기 이전 없이 곧바로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이게 3자 간 등기 명의 신탁이 되는 거죠? 그죠? 신탁자가 매수를 했다고. 자, 수탁자는 돈유기 아니라. 그래서 이때 병은 여전히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한다 해서 오른편. 이 문제는 사실 거의 풀 수 없습니다. 한 문제 여러 가지를 다 담았어요. 해서 일단은 여전히 3자간 등기 명시탁의 소유자는 누가 되고 매도인이 되게 될 테고, 그럼 매도인은 받은 돈이 있으니 그렇다 소유권 이전기를 해줄 의무를 진다. 2번 질문요. 을이 갑의 허락 없이 A의 X 건물을 신탁해서 재건축지를 집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명시탁 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A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서 몰라도 돼요. 이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아까 제3자에는 무조건 보호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의수탁자가 A라고 하는 사람한테 재건축을 의뢰했다. 그랬을 때 A라고 하는 사람은 제3자이기 때문에 알았든 몰랐든 간에 무조건 보호를 받는다. 2번은 패스, 무조건 패스야. 3번 질문이요. 자, 을에게 X 건물을 매도한 병이 갑, 을 간의 명시탁 약정에 관해서 선이라는 게 뭐죠? 몰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뒤에 약정은 유효하다. 개소리죠? 약정은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 무효. 선이고 악이고 따져 물을 것도 없이 약정은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라고 하는 거. 3번은 알아야 돼요. 4번 질문이요. 을에게, 그럼 답이 3번이 돼버렸나요? 네. 답이 3번이 돼버렸나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1번 문제에서는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한다 이 얘기였고, 이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특히 2번가 되게 까다로워요. 까다로운 거 되게 연구할 필요 없어요. 왜 다시는 안 나오니까. 지금 문제를 보다 보면 답이 되는 주제는 무난하게 나오고요. 꼭 시험 문제에서 지문 1개 내지 2개를 흔들어 준다고. 그럼 수험생들은 주로 그런 걸 위주로 공부를 해. 그래서 어떻게 시험 보러 가서도 그런 이상한 질문만 나오면 계속 뚫어져 쳐다봐. 그때 문제가 얘기하면 눈 깔어.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란 얘기야. 지금 법을 해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력을 쌓는 게 아니라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자, 답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4번. 을에게 X건물을 매도한 병이 약정을 알고 있었다면 알고 있었으면 소유자는 누가 됩니까? 소유자는 누가 돼요?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럼 병은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기 거니까. 그래서 옳은 표현. 자, 그 다음에 5번. 갑과 을이 법률상 부부이고 위법한 목적이 없었다면 갑은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기 청구할 수 있다. 다시 포인트. 유효한 명의신탁이면 어떻다? 해지할 수 있다. 유효했을 때면 어떻다?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부부간의 명의신탁이고 점점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 그러면 어떻다? 해지할 수 있다. 해서 이 문제는 2번 지문이 거의 쌍욕 나오기 어려웠던 지문이고요. 그리고 1번도 지문 길이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문제를 공식에 대입하는 거야. 알매 모수, 알았다면 매도인 소유자, 몰랐다면 수탁자가 소유자. 그리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등기 말소 청구나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무조건 나왔던 게 약정 무효 제3자 소유권 취득하게 된다. 그 정도까지. 근데 2번 지문 같은 건 손도 못 대야 돼. 이런 문제를 설명을 해봤자 의미도 없고 돌아서 봤자 의미도 없고 혹시 복습을 하지도 않겠지만 하더라도 이런 건 보는 게 아니야. 계속 무슨 생각을 해야 되면 답을 찍어내는 훈련을 하셔야 돼. 어디서 답을 꽂고 있냐. 그걸 눈치를 채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공부 조금 하다 보면 사람이 다 똑같지만은 이게 이제 머리에 먹물 들어가면 또 이제 짱구를 굴립니다. 생각을 해요. 뒤지는 거야. 이거 할 시간에 할 게 너무 많아.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기는 게 능력이고, 한 번이라도 더 반복하는 게 잊어먹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법학을 하려고 하지 마실 것. 그 다음에 이제 26회 때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2015년 갑은 병과 액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을에게 매수대금을 주었다. 그러면 이제 요건 계약 명의신탁이 되는 거야.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신탁자.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뭐가 된다? 수탁자가 될 테고, 을이 누구한테? 병이라는 매도인하고요.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등기를 넘겨받게 됩니다. 다시 공식. 매도인이 알았다면 어떻다? 매도인 소유자, 몰랐다면 수탁자가 소유자.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무조건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하고, 약정은 무조건 무효. 그래서 힘드니까 야매로 한번 가십시다. 2번 틀렸나 보다. 약정은 유효하다라고 돼 있죠? 뒤만 봐. 이런 거 볼 것도 없어. 약정은 무효. 그 다음에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정은, 이 3번은 너무 길다. 그 다음에, 4번, 약정 유효. 나와 있죠? 네. 지금 대강 보고 있어요? 약정은 무조건 무효라고 그랬어요? 네. 지금 배웠던 공식에 따라서 접근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1번, 엑스토제 소유자는, 병이다. 알았습니까? 몰랐다고 돼 있나요? 그럼 이제 1번 틀렸죠? 그 다음에 2번하고 4번 틀렸죠? 급하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 빨리빨리 풀어야 되니까. 2번하고 4번 틀렸죠? 네. 3번하고 5번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5번인데 의미 없는 문제. 이건 손도 못 대게 어렵게 됐던 문제. 이 문제를 풀어가실 때 쉬운 거 1번, 2번, 4번 해결할 수 있죠? 알매모수, 소유자 누구냐 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약정은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래서 3번하고 5번이 남는데 답이 5번인데 그냥 이건 손 못 대요. 이 문제는 풀 수도 없고 3번, 5번 둘 중에 하나 찍는 문제지 절대 해석해서도 안 돼요. 해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니까 갑과 을은 2015년 10월 17일 경매 절차에서 스톱! 경매하게 되면, 경매하면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계약 명의신탁이 되게 될 것이고,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 모르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경매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이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와 있는데, 절대로 이걸 읽어서는 1분 안에 소리내서 읽어보시오. 때려주게도 못 읽어.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지금, 명의신탁의 경우의 수를 살펴보게 되면, 갑이라는 사람이 신탁자가 되게 됩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수탁자가 되게 됩니다. 수탁자가 매도인을 만나서 물건을 사는 관계, 이걸 뭐라고 한다?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잖아요. 계약 명의신탁은 수탁자가 어떻다? 직접 돈 받아서, 대금을 받아서 어떻다? 직접 병과 계약을 체결하는 거다. 그래서 이때 이제 결론. 매도인이 알았다라고 한다면 소유자는 누가 된다? 매도인, 그죠? 매도인이 몰랐다라고 하면 누가?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매도인이 몰랐다라는 얘기가 가장 전형이 뭐라고요? 경매라는 얘기라고. 법원은 이 사람이 명의신탁 약정했다는 사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경매 주체는 누가 된다? 법원이 된다. 법원은 국가기구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제 경매란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누가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다시 알매모수에서 모르면 수탁자, 모르면 수탁자의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가 매도인이
법원일 때, 즉 경매였을 때는 어떻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야. 다시 약속하셔야 돼. 경매라는 말만 나오게 되면 무조건 알매모수 공식에 따라서 바로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그 문장을 읽을 수가 없다고. 1분 안에. 큰일 난다고요. 그래 안 할 수는 없잖아. 문제가 나왔는데 무조건 버릴 수는 없잖아. 그러면 경매라는 말이 나오면 자 알매모수. 자, 공식 하나 더 외우던가. 그냥 알면 매도인, 모르면 어떻다? 수탁자. 그 다음에 뭐 알매모수, 알매경수 이렇게 해도 되겠다 해서 경매 나오면 무조건 누가 소유자가 된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그래서 알매한테 아들이 하나가 있어. 모수하고 경수. 그래서 아들이 둘이 되나? 하여튼 간에 알매, 알면 매도인. 묻지 마요. 나도 쪽팔리니까. 그래서 알면 매도인, 명시탁 약정 사실을 알면 매도인, 모르면 수탁자. 모르면 수탁자의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가 경매라는 개념이라고. 경매라는 말만 나오면 무조건 누가 소유자가 된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그래서 알매, 모수, 경수 이렇게 끊어서 가시면 돼. 알매, 모수, 경수. 알면 매도인. 명시탁 약정 사실을 매도인이 알았다면 매도인이 소유자가 될 것이고, 명시탁 약정 사실을 매도인이 몰랐다면 누가?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경매라는 말만 나오면 무조건 어떻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그래서 소유자를 확인하면 소유자는 소유권에겐 물권적 청구가 행사할 수 있다. 소유물의 반환 청구,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고, 무조건 무조건 나오는 게 약정, 무조건 뭐야? 무효. 그 다음에 제3자는 어떻다?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문제 자세히 보지 마시고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가보긴 할 텐데, 자, 일단은 이 갑은 자, 을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병에게 매수 자금을 주면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정했다. 갑하고 누구하고? 여기서는 갑하고 병이 약정을 한 거죠. 갑이 신탁자, 누가? 병이 수탁자. 그리고 경매 물건을 취득하는 거죠. 경매에서라고 돼 있죠. 그럼 소유자는 누가 됩니까? 소유자는 누가 됩니까? 수탁자. 여기서는 병이 수탁자가 되는 거야. 병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 예, 끝났어요. 그러면 자, 지금 병은 누구한테? 갑한테 대금 받아서 자, 자기의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을 한 상태다. 그럼 법률관계 정리하면 병이 일단 소유자가 되는 거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테고, 병은 받았던 돈은 누구한테 돌려줘야 된다. 바로 갑에게 돌려줘야 된다. 부당이득이니까. 대신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누가 취득을 한다? 병이 취득을 한다. 병이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는 없지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은 지 마음이다 라고 할 거. 병이 또 새로운 사람에게 팔아버리고 싶으면 팔아버리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소유권 자체가 누구한테 있으니까? 병에게 있으니까. 바로 지문 가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기억번 갑과 병의 관계는 계약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맞죠? 자, 매도인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계약 명의신탁. 두 번째, 갑과 병의 명의신탁의 약정 사실을 의뢰하였다면 병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깊이 생각하면 당연히 경매 나와 있었죠? 경매에 있어서는 소유자가 무조건 누가 된다? 수탁자가 소유자. 이게 함정이라고. 원래 이 건물의,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매도인이 법원이 이걸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이렇게 가야 되지, 원소유자가 알았다, 몰랐다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정 봤던 케이스야. 그래서 미리 답을 외우고 공식에 대입을 하셔야 돼.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요. 디귿번, 자, 갑은 병에 대해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옳은 표현. 다시 갑시다. 자, 계약 명의신탁. 갑이 누구한테 을에 대해서, 여기서는 병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했다. 그래서 얘가 부동산을 샀다. 그러면 이제 경매라고 하면 무조건 병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데, 대신 무슨 돈은, 받았던 돈은 공짜 누구한테 돌려줘라. 갑에게 돌려줘라 해서 기억되고 두 가지 옳은 표현 되겠고요. 그 다음 5번 문제까지 볼까요? 자, 부동산 경매 절차. 스톱. 경매 나오게 되면 누가 소유자가 된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이리 미리 세팅을 하셔야 돼. 자, 그래서 갑이 자, 신탁자가 되게 될 것이고, 을이 뭐가 된다? 수탁자. 그리고 경매라고 돼 있죠? 그러면 결론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돼. 누가 소유자가 된다? 을이 소유자가 여기서는 되게 된다. 을이 경수에 있으니까 경매에 나오게 되면 소유자 누가 된다? 수탁자. 그래서 지금 이제 1번 볼까요? 갑은
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이 어디 있어? 갑은 을에 대해서, 갑은 아무 권리 없죠? 현재 소유자 누굽니까? 여기서는 을이 소유자가 되니까 갑이 뭐라고 얘기할 수 없죠. 갑은 을에 대해서 건물의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자, 을이 소유자라고 돈을 돌려주는 건 별개의 문제로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놈은 없다라고 할 것. 3번, 병이 갑과 을 사이에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을은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잡단 얘기 빼버리고 을은 어떻다?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지금 병이 매도하는 게 아니라 경매를 한다고. 지금 두 문제가 똑같다고. 경매 물건의 원소유자가 이걸 알고 모르건 중요하지 않다고 계속 함정 얘기해. 원래 병이 매도인이라면 그때는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경매에 있어서는 무조건 소유자가 누가 된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봤었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나요?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이제 나름 어려운 포인트가 되는 거야. 경매해놓고 경매 물건의 원소유자가 알았냐 몰랐냐 이렇게 겁을 주고 있고요. 4번 X 건물자 유치할 권리가 있다. 또 유치할 권리는 유치권은 언제 공사대금 채권 비용 상환청구만 인정되죠. 자, 유치권 파트에서 공부할 거고요. 5번 X 건물을 점유하는 갑이 정액의 X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은 무효이다라고 해서 자, 우리가 지금 요건 이제 타인 권리 매매라는 개념 좀 어려워요. 계약법에서 공부하게 되는 주제인데 타인 권리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 계약 자체는 어떻다? 유효하다. 조금 어려워요. 이런 문제가 명의신탁 파트에서 연계해서가 돼서 나오면 되게 당황스러워. 그런데 지금 명의신탁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다시 알, 매, 모수 혹은 경수 이렇게 해서 소유자 먼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정리가 되면 소유자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 무조건 약정무효 제3자 소유권 취득 이렇게 가셔야 돼. 그래서 5번 같은 거 어려워요. 지금 문제를 보다 보면 꼭 시험 문제에서 한두 개씩 한 2개 정도씩 막히는 것들이 있어. 근데 그걸 쫓아가시면 안 되고 자 계속해서 답을 쫓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경매라는 말이 나오고 원소유자가 알았고 몰랐고 겁을 주게 되는데 단순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명의신탁에 관한 문제 보셨고 예, 여기까지 끊어가겠습니다.